입장이나 상황도 뭐 제가 더 아는 것이 필요하고 저 역시도 우리 대외 협력위원장 때 그 생각이나 입장을 좀 간판이 아니라 우리 당에 입당을 해서 우리 정치를 해나가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라는 권유와 일종의 조언 이런 거를 하고 그때 국민들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까요?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29일 날 말씀드린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땅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네. 보시는 대로입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입당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 같은데요. 입당 시기를 두고는 다소 입장차를 보인 것 같아요, 평론가님. 그런데 이 입장 차이라는 게 갑자기 부각된 건 아니고 평소에 이 국민의힘 기조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 거죠. 윤 전 총장은 29일에 밝힌 것 그대로다. 그 말은 뭐 국민의힘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 국민의힘도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고 함께해야 된다는 의사는 충분히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도 드러냈어요. 하지만 입당을 결정하기 이전에 본인이 직접 국민들을 만나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 우선이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민심 투어라고 불리는 행보가 아마 내일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상해보건데 호남도 가고 영남도 가고 전국의 각 주요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단순히 뭐 재래시장 방문하는 정도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상징성이 있는 정치 원로나 또는 뭐 현장에서 종사하는 자영업자, 청년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깊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화 끝에 어떤 민의를 본인이 좀 잘 정리한 다음에 명분을 만들겠다는 게 윤 전 총장이 29일에 밝힌 기조이기 때문에 그 기조가 변함없다는 것이고 지금 뭐 입당 시기를 당긴다 안 당긴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일단은 국민의 말을 듣고 나서 입당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윤 전 총장이 직접 밝혔기 때문에 정해진 입당 시기라는 게 있지가 않은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권영세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당직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입당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어제의 만남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간의 한 라인을 개통하기 위한 그런 이 첫 번째 통과 의뢰인 것이지 어제 만남을 가지고 뭐 입당이 빨라질 것이다, 늦어질 것이다 관측하는 것 다소 섣부른 감이 있어 보입니다. 네, 윤 전 총장에겐 참 바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출마 선언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불거진 게 사실이에요. 엑스파일도 그렇고 뭐 장모 구속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거티브 대응에 상당히 약한 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당 경선과 당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밝혔던데 사실 뭐 윤 전 총장이 방금 분석해 주셨다시피 입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갖겠다고 입장을 이미 밝혔으니까 상황이 이렇다고 또 쫓기듯이 입당하는 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윤 총장이 그 두 가지 때문에 그 입당을 좀 미루고 있다 보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 중도라든지 그 진보층까지 잡겠다.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중도나 진보층이 이탈할 수 있잖아요. 이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입당하면 야당 내에서도 그 비판의 십자포를 받아요. 지금은 홍준표 의원 정도는 이제 그 윤석열 총장 비판하지만 나머지 이제 대선 주자들은 일단 입당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비판 안 하거든요. 근데 당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게 당내 경선이 시작되잖아요. 아마 이 두 가지 우려 때문에 입당을 주저하지만 저는 윤 총장이 만약에 지금 백지 상태에서 국민 여론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봐요. 이제까지 이게 수많은 입당해라 마라 여론이 있었는데 이제 몇 사람 만나보고 며칠 내에 여론 들어서 백지 상태에서 갈지 안 갈지 결정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윤 총장께는 이게 오로지 한 길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게 그 국민의 입당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프랑스처럼 제3지대라는 게 우리나라는 실체가 없어요.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조속히 빨리 입당해서 그래야 이게 그 검정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이게 대응에도 본인이 그 입당이 훨씬 유리하고요. 지금 당내 기반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더 이상 너무 하지 말고 빨리 이게 입당해야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윤 전 총장이 뭐 국민의힘 입당을 고민하는 이유가 이제 최근에 장모가 이제 법정 구속이 되면서 이
입당을 빨리 해야 될지 아니면 입당 시기를 어떻게 늦춰야 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윤 전 총장 어떻게 이 장모 구속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받들기 위해 나선 사람이고 제 주변의 일에 대해서 사적인 그런 입장을 표현하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주위든 누구든 간에 법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늘 공평하고 엄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 살아왔습니다. 자, 윤 전 총장 정치적 첫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012년에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이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했다는 혐의 받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로 한 20억대 부정수급 의혹이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마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렇게 법정 구속까지 될 사안이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1심 판결을 두고 이 장모의 사건이 사위인 윤 전 총장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희가 먼저 듣고 장해차 평론가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께서 최순실, 박근혜를 구속 기소했을 때 썼던 논리가 경제 공동체 이론, 묵시적 동이론이었습니다.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장모님의 문제인데다가 사위는 100년 손님 아닙니까? 재판 진행 상황도 이제 1심 판결이고. 자, 여권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공동체니까 장모가 문제가 있었으면 사위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권에서는 아니 100년 손님 아닌가, 아니 장모가 문제가 있다고 사위까지 이렇게 문제를 삼는 거는 연좌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장모님 재산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 개인적인 질문은 잘 모르시죠? 받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자가 잘 모를 겁니다. 장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알아보고 결혼하는 사람 잘 없지 않나 하는 게 국민 여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사건이 과거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도움을 줬느냐가 쟁점인 겁니다. 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고발 각하 처리를 내놨습니다. 이게 언제의 일이냐? 이성윤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의 일인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성윤 지검장이 직접 탈탈 털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다 했는데 아주 작은 꼬투리라도 나왔으면 무조건 수사로 넘겼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윤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단서는 나오지 않아서 각하 처분했고요. 이 사건이 과거에 한번 검찰 고발이 되었을 때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무혐의 처분 당했을 시기에는 윤 전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폭로로 인해서 좌천을 당해서 지방을 소위 한직을 전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 검사로서의 어떤 파워라던가 권력이 있을 때가 전혀 아니었어요. 이런 전후 사정을 보면 이 윤 전 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물론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윤 전 총장이 검사로서 개입을 했느냐, 이 부분을 미루어 봤을 때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 이미 중앙지검의 수사 등으로 드러난 팩트인 것 같고요. 윤 전 총장 측의 입장도 재판 결과나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어야 된다. 원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실 그동안 정치권을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내 마음에 드는 판결은 정의로운 판결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적폐판사 판결이라고 하면서 그 재판부의 신상까지도 막 공유하고 조리돌림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그런 문화와 다르게 윤 전 총장은 군말 없이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방해하려고 있는 민주당 정부나 문재인 청와대와는 저는 차별화되는 지점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같은 원칙주의적인 면모가 국민들에게 더 긍정적인 반향을 끌어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여기에 이제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혐의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없었던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법정 결과에서는 이 결과로서는 이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 구속까지 된 사안은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선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이슈란 말입니다. 중요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2015년에 같은 사안인데 그때 네. 무혐의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부에서 3년 중형을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선고를. 이것을 검찰에서 같은 검찰인데 왜 무혐의가 되고 지금은 3년을 받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무혐의 처리를 했던 검사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인가? 이런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태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심각합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 날 때 이 조국 전 장관이 같이 사과를 해야 된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같은 주장을 했고, 그런데 지금 장모가 법정 구속이 지금 된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법적 처리되면 되고 나는 상관없다. 이게 뭐 지금 평론가 얘기대로 그 장고 증명을 갖고서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몰라요. 장모 재산이 얼마인지는. 그런데 그 이후에 재판이 계속돼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나 재판이 벌어지면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특히나 검사 사유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니까 제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렸죠. 재판이 집안이 있을 때 난 몰라라. 그것도 사위가. 그럴 수 있는 집안이 몇 집안이나 되는지 저는 그게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런 점을 본다면 저는 이렇게 부계자 입장 또는 제3자 입장에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나는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는 것이지 지금 저렇게 나랑 아무 무관한 얘기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조국 전 장관 사례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 이게 공감대를 얻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생각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상황이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장모 관련 재판이 하나가 결과가 좀 나왔지만 사실 다른 재판들도 좀 있고요. 뭐 윤 전 총장 또 윤 전 총장의 아내 뭐 측근들 둘러싼 여러 가지 재판들이 한 8건 정도 된다고 해요. 뭐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결과와 상관없이 윤 전 총장에게는 좀 굉장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일단 이제 장모님 사건부터 보면요. 네. 일부 언론이 질문을 잘못 던지고 있어요. 질문을 이렇게 180도 거꾸로 던지고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 왜 갑자기 유죄로 바뀌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일사부질이라는 게 있죠. 한 번 이게 딱 판단 내리면 특별하게 중대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뀝니다. 물론 이제 그 일사부질이가 판결에서만 있지만 실제 검찰 수사도요. 한번 고소를 해보면 한 번 이게 무혐의가 났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만 다시 이게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윤 총장 장모가 2015년에 무혐의를 받고 나서 상황이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까? 물론 이제 책임 면제각서에 대해서 뭐 일부 정언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완전히 신규, 새롭고 명백한 유죄 증거가 나온 건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로 우뚝 선 거, 이 변화 외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무혐의된 게 정치적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관할도 이게 중앙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는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이게 정치 수사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도 문제. 옛날에 그 공범, 주범 3명 있죠. 3명 중에 2명이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총장 장모는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명의만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어떻게 형량이 3년의 법정 구속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존의 주범 2명도 집행유예 아닙니까? 따라서는 과연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8가지 지금 앵커님이 그 의혹을 했지만 이게 새로운 게 있습니까? 이 검증을 누가 했냐 말이에요. 옛날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검증했고 청문회 할 때 야당이 의혹 제기할 때 여당 의원들이 다 방어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고 다시 이게 재수사하는 게 과연 이게 법치주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냐? 저는 이렇게 법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 서정환 변호사님께서 일부 법리적인 문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일부에서는 그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해 주셨다는 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윤 전 총장 리스크 이것뿐만이 아니죠. 엑스파일 관련된 리스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파일과 관련해서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 엑스파일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대학교도 다른 데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이런 교육기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관계자 얘기를 먼저 듣고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원안을 제출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제 지우라고 했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내용을 지우라는 게 아니고 그 줄 그은 거를 지우라고 한 걸로 잘못 알아들었다고. 자, 이겁니다. 이제 한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 서답형, 이 서술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 정치권의 윤석열 엑스파일의 장모와 처, 이준석의 병역 비리 등의 쟁점을 염두에 두며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근거해서 7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평론가님, 이런 정치 편향성 문제, 시험 문제 냈다는 거 예전에도 있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게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교사들이 교실을 이 선거 홍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매우 우려스럽고요. 이게 특정 진영이나 특정 후보, 특정 정치인을 비판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반대의 경우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거론된 대상이 이재명 지사나 추미애 전 장관이라 해도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보고 들으면서 배워나가야 할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정치관을 주입시키는 문제를 냈다는 것은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사실 모 대학 교수나 또는 일부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나 교과목 내용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욕한 사실 등이 발각이 되면서 언론에 회자가 되고 징계를 받거나 심지어 일부는 교단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일한 기준이 이런 교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사실 선거 전략적이나 저희가 정치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오히려 이 교사들이 문제를 통해서 비판하려고 한 정치인들에게 더 좋은 효과, 더 플러스 효과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니 저렇게까지 심하게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는 동정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교실을 자꾸 정치 홍보의 목적 수단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는 실질적인 정치적 홍보 효과도 없을 뿐더러 너무나 옳지 못한 당위적인 측면에서도 나쁜 일이라는 것을 교육당국이 확실한 징계를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윤 전 총장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고 다양한 목소리 듣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번 주부터 민생 투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역 현장들을 방문하지 않을까 싶은데 평론가님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직 첫 번째 현장이 정해지진 않은 건가요? 정해진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겠죠. 윤석열 캠프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글쎄요.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역보다는 인물의 방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그 지역에 갔다는 것도 대단한 상징성을 띠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요? 윤석열 전 총장이 사람을 만날 때 짧게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대화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 번에 보통 아무리 못해도 2시간, 3시간 또 1시간 정도를 그냥 요식 행위가 아니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상징성이 도드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윤석열 총장과 같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인데요. 이 감사원장과 관련된 이 원외 인사들의 굉장히 이제 집중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원외 인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붕괴하고 있다고 저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민낯이 드러나고 있고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 대선 후보가 됐죠. 제가 허위를 기반으로 해서 과장되다, 쉬운 갈등을 일으킨다 하고 좀 섭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혹시 그렇게 믿지 않으셨나요? 고도의 정치 중립, 생명과도 같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반헌법, 반법치의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되게 망측한 일이고요. 민주주의의 어떤 확고한 정신을 우리가 꽉 잡아야 된다. 자, 이낙연 후보나 추미애 후보 이 당 외에 이제 여권 인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입장은 그만큼 뭔가 존재감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야권 후보로서의 어떤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견제의 어떤 의미에서 이분들의 행태를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보장된 권력기관장이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임기를 보장시켰다는 건 정치적 중립을 갖고서 보장받으면서 이제 그 정치적 중립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천하라 뭐 이런 어떤 메시지가 가장 큰 것인데 여기에 반해서 이걸 중도에 사퇴했다. 그리고 이제 중도에 사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선거에 출마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조직들이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마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 선언도 곧 있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윤 전 총장의 입당, 밀당 그리고 사법 리스크 중심으로 분석해봤습니다.